박보살의 조신한 뒷모습에 같이 나온 Y군과 떠블리는 육성으로 터짐. 아니 나 육성으로 터진다는 말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옛날에 쓰던 유행어인데 밈이라는 단어도 없을 시기의 유행어야 이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박보살은 여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임. 그건 글쓴이인 본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가 박보살은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들이 많음. 오늘은 박보살의 남자 사람 친구, 이하 남사친 중에서 가장 절친한 Y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음. 박보살이 중학교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남사친 Y군이 있음. 둘이 남녀 혼탕에 들어가 빨가벗고 목욕을 해도 아무 감정이 없을 친구 사이임. 나도 고등학생이 돼서 박보살과 친해지면서 Y군과도 친하게 지냈음. 3, 4년 전의 일임. Y군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음. 그런데 몇 년 사이 Y군의 건강 상태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음. 그 건장하던 체구는 다 어디로 가고 살이 쏙 빠져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 영양이 부실해서 그런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유유. 암튼 그때 우리는 Y군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했음. 그러던 어느 날이었음. 평소 자주 가던 맛집에서 나, 박보살, Y군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Y군이 약속을 펑크냈음. Y군의 친형이 산악 자전거를 타다 크게 다쳐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모님과 Y군이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그때가 Y군 집안에 시끌시끌한 일들이 조금 많았던 시기였음. 마각이었나 할 정도로. Y군 부모님네 가게에 불도 나고 집에도 불이 났었음. 우린 걱정을 하며 꼭 병문안을 가자고 얘기를 함. 왜냐하면 Y군의 형이 박보살의 절절한 짝사랑 상대였음. 박보살 흑역사 크크크. 왜 흑역사냐면 중학교 때 박보살이 Y군의 친형을 너무너무 열렬히 좋아했는데 Y군이 종종 그 사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곤 했다고 함. 자기 형 사진은 물론이고 형이 신던 양말까지 박보살한테 팔아먹음. 크크크 미친놈. 근데 이 미친년은 그걸 또 샀다고. 아니 그 냄새 나는 걸 어디다 쓰냔 말임. 땀땀. 인연 이거 두준두준 설리설리 산들산들한 마음으로 킁킁 냄새 맡은 거 아님? 하여튼 섬뜩함. 이런 상상하는 내 자신이 싫음. 후규후규. 야 이게 개오랜만이다. 두준두준 설리설리. 산들산들도 있구나. 두근두근 설렌다는 얘기죠. 옛날 밈이죠. 밈이라는 단어도 없을 시기의 유행어야 이게.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Y군 형이 다친 지 며칠이 지나고 박보살한테 연락이 왔음. 병문안을 갈 건데 쑥스러움과 뻘쭘함의 공존일 듯 하다며 같이 가자고. 흐흐흐. Y군의 형이 좋아한다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들고 오랜만에 메이크업. 이라고 해봤자 파우더로 분칠하고 입술에 빨간 칠밖에 못하는 그런 메이크업이었지만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하고 빼딱 구두를 신은 채로 우리 집에 온 박보살. 대략 난감 유유. 내가 손 봐주고 싶지만 나도 손이 개발인지라 내 얼굴에도 못 그리는 그림을 박보살님 용안에 그리면 안 됨. 결국 에뛰드 하우스에 일하는 내 친구한테 데려가서 메이크업 수정해주고 병원을 모시고 감. 병원에 들어서니 누워있는 Y군의 형과 우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와있던 Y군. 통상적인 안부의 말을 주고받고 병실에 앉아서 박보살이 가져간 케이크를 먹었음. 박보살 이것은 Y군 형 앞에서 어찌나 조신조신 열매를 먹은 여자 행세를 하는지 지켜보는 Y군과 나는 고역이었음. 다행히 Y군의 형은 걱정했던 머리는 심각하게 다친 상태가 아니었고 여기저기 타박상과 외상이 조금 있을 뿐 곧 퇴원을 한다고 했음. 오빠 얼른 쾌차하세요. 퇴원하고 식사 같이 해요 하며 병실 문을 조심히 닫는 박보살의 조신한 뒷모습에 같이 나온 Y군과 떠블리는 육성으로 터짐. 아니 나 육성으로 터진다는 말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옛날에 쓰던 유행어인데. 육성으로 터지네요 진짜. 막 놀려먹으려던 찰나 박보살이 Y군을 째려보며 느그 할매 와카노 뭔 억하심정으로 느그 집에 분풀이고. 나는 박보살의 말에 난 또 심쿵. 이것이 또 못 볼 것을 본 거겠지. 무슨 영문인지 묻는 Y군의 말에 박보살이 대뜸 묘짤이 잘못된 거 아냐? 내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는데 느그 할매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너희 집 자꾸 사고 터졌잖아 라는 거임. Y군 생각에도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며 사실은 큰 집에도 이런저런 속 썩는 일이 많았다고.
혹시 묘자리가 잘못된 거라면 묘를 이장이라도 해야 하는 거냐고 Y군이 박보살에게 물으니 할매 입을 앙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냥 쪼그리고 앉아만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임. 헐, 그럼 아까 우리 Y군 할머니랑 둘러 앉아서 케이크 나눠 먹은 거니? 그렇게 병원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고 그 주말에 Y군의 부모님이 박보살을 부르셨음. 본인 자랑 같지만 내가 박보살보다는 부침성이 좀 좋고 사교성이 있어서 박보살은 어딜 가든 특히 어렵거나 불편한 자리에는 나를 대동함. Y군 부모님께서 묘자리는 저명한 풍수가 분에게 받은 자리라며 묘자리에는 이상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고, 그런데도 박보살은 끝까지 할머님 때문에 집이 시끄러웠던 거라며 자기가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우선은 할머니 산소에 가보자고 했음. Y군 부모님 차를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Y군 할머님 산소에 도착을 했음. 가져간 과일과 소주를 따라 놓고 Y군과 부모님이 절을 했음. 원래 고인께 절을 2번 하지 않음? 2번째 절을 하려는 순간 박보살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음. 절 안 받으십니다. 하지 마세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Y군의 부모님께 박보살이 그랬음. 제사 큰 집에서 지내시죠? 할머님이 큰 며느리 제사밥 안 얻어 자신다고 하세요. 둘째 며느리가 지내주면 안 되냐고 물으세요. Y군 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박보살이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할머님 기일이 언제인지, 혹시 제사 지낼 때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가도 되는지 Y군 어머님께 여쭤봤음. 뭐 이렇게 된 이상 Y군 어머니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기에 흔쾌히 제사 때 연락을 줄 테니 오라고 하셨음.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두둥, 박보살과 이 할 일 없는 나는 Y군 큰 집에 가게 되었음. 난 제사밥을 너무너무 좋아함. 가끔 안동 쪽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면 근처 식당에서 꼭 헛제사밥을 먹을 정도임. 암튼 나는 제사밥이나 먹고 와야지 룰루랄라 하는 신나고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 나섰음. 박보살과 Y군의 큰 집에 도착을 하니 친지분들께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음. Y군 친구들인데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불렀다며 Y군 어머님이 둘러대셨고 그렇게 제사 준비를 함. 큰어머님이 제기에 음식을 담아주시면 Y군이랑 나랑 박보살이랑 상에 갖다 놨는데 큰어머님이 자꾸 힐끔거리며 우리 눈치를 보는 거임. 좀 이상했는데 뭐 원래 낯을 가리시나 보다 했음.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음. Y군 큰아버지께서 술을 올리시고 절을 하신 다음 차례로 친척분들이 절을 하셨고, 왜 조상님들 음식 드시라고 다들 나가서 문 닫는 거 있지 않음? 다들 나가려는데 박보살이 잠깐만요 라고 나직히 말을 함. 아 근데 이거 반대 아니에요? 문을 오히려 열고 시작을 하잖아. 중간에 또 닫는 거야? 이건 모르겠네. 아무튼 다들 나가려는데 박보살이 잠깐만요 라고 나직히 말을 함.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두의 눈이 박보살에게 주목되었고 박보살은 성큼성큼 제사상 앞으로 가 제사 음식들을 손으로 뒤적거리기 시작했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현이 미쳤나? 왜 고인도 드시지 않은 제사밥에 지가 먼저 손을 대? 라는 눈빛으로 박보살의 행동을 관찰함. Y군의 큰아버지께서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치시는 순간 박보살이 무서운 눈으로 Y군의 큰어머니를 쏘아보았음. 아줌마, 제사 지내는 분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니까 할머님이 아줌마한테 제사밥 얻어자시기 싫다고 하시잖아요. 박보살이 손으로 뒤집어 놓은 제사 음식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는데 세상에 전이며 과일, 밥과 국까지 모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거임. 에?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일부러 깔아놓은 듯 했음. 친척들이 수군대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한마디씩들 하셨고 Y군 어머님이 자초지종을 대충 설명했음. 주저앉은 Y군의 큰어머니께 큰아버지가 고함을 치셨고 그제서야 큰어머니는 입을 여셨음. 생전에 자신을 너무나도 지독히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미워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었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도 너무 원통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이 그랬다고 함. 제사 음식 차릴 때 몰래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어두면 조상이 그 밥을 못 먹고 간다고. 박보살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조상은 그게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뱀으로 보입니다. 음식마다 머리카락을 넣어두셨으니 할머님 돌아가시고 밥 한 끼 못 얻어 드셨네요 라고 말함.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 Y군의 할머님은 치매로 12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함. 본래 굉장히 고드시고 깨끗하게 사셨던 분인데 큰아들
Y군의 큰아버지, 큰아들에 대한 사랑이 유독 크셨다고. 내심 큰며느리가 마냥 예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래도 꼿꼿하신 분이라 체면치레 하셨을 텐데 사람이 치매가 오면 자신의 속에 있던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머님께서 치매를 앓으시는 12년 동안 큰어머님께 갖은 수모와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셨다는 거임. 비극이네요, 비극. 그래서 큰어머니께서는 제사 음식 담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넣어 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물린 뒤 친척들이 먹는 밥을 차릴 때는 들어있던 머리카락을 빼고 밥상을 차리셨다는. 친척들 전부 큰어머님의 행동이 야속하긴 해도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는 없다고 하셨음. 그 정도로 할머님께 많이 당하고 사셨다는 Y군의 큰어머니. 결국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친척분들이 모인 김에 제사 문제를 상의하자며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음. Y군이랑 나랑 박보살 그리고 Y군의 형은 근처 호프집에서 씁쓸하게 맥주 한 잔씩을 하고 헤어졌음. 그리고 박보살은 Y군의 형수가 됨. 그날 박보살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본 Y군의 형이 대쉬를 크크크크 뚜루뚜 뚜뚜루뚜. 박보살이 범상치 않은 여자란 것을 Y군의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도 있지만 Y군의 어머니 즉 박보살의 시어머니는 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함. 가스나야, 니 땜시 제사 내가 다 맡았은께 니도 평생 같이 제사상 차리자 그랬음. 결국 좋은 마음으로 제사상 차리지는 못하겠다는 큰어머니의 말씀에 친척분들의 눈이 모두 둘째 며느리인 Y군의 어머님께 쏠렸다고. 뭔가 억지 효도, 박보살 오지랖은 하여튼 원래 제사 없는 시댁이었을 텐데 1년에 제사 8번 지내는 시댁으로 바뀌었음. 지 팔자 지가 꼬아서 감 크크크. 덕분에 나는 제사밥 자주 얻어먹음. 최근에 또 이런 유행어가 있죠. 지팔 지꼰. 네, 지팔자 지가 꼬았네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사밥에 머리카락을 넣으면 찾아온 조상들은 그걸 딱 봤을 때 뱀으로 본다는 거죠. 실수로 넣으면 어떡해? 실수로 뭉탱이로 빠졌어. 그래도 뱀상인 거잖아. 그만큼 정성을 들여가지고 머리카락 안 들어가게 조심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야겠죠. 네. 아무튼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이야기입니다. 에라이, 뱀 이야기한 김에 하나 더 스피디하게 씁시다. 그날 Y군 큰 집에서 그 난리를 치고 호프집에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하다며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뱀을 싫어하시겠다라고 내가 말을 했음. 근데 박보살이 우리 외할매는 안 그럴걸? 하는 거임.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감. 박보살의 어머님이 어렸을 때의 일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임.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인심이 참 좋으신 분이었음. 아시다시피 박보살의 외할아버지께서는 동네에서 유명하신 무속인이셨고 그 덕에 박보살의 외갓집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함.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서 박보살의 외할머니께서 가보니 커다란 뱀이 옆집 부엌 아궁이 앞에 들어가 있었다고. 옆집 아저씨께서 도끼로 뱀을 찍으려는 걸 박보살의 외할머니께서 극구 말리셨다고 함. 그리고는 뱀을 달래기 시작을 하셨다는데 나오너라, 니 살려줄 테니 나오거라 계속 말씀하셨다는. 스르륵 뱀이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기에 할머니는 뒷걸음질로 계속 뱀을 유인하셨고 동네 근처 산 쪽까지 뱀을 몰아서 데려다 주셨다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와중에 Y군이 이야 할매 뭐 피리부는 안 학내가 드립침. 한 개도 안 웃김 크크. 진짜 안 웃기네요. 뱀은 소리 없이 쓱 사라졌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음. 그로부터 얼마 후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갑자기 한쪽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을 느끼시게 됨. 그게 지금으로 치면 아마 유방암일 거라고. 동네 분들이 다들 걱정을 하시고 유명한 한의사한테 치료받으러 가신다며 동네를 떠나시기 전날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본인의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서셨음. 박보살의 외외 증조 부모님이심. 외할머님이 산소에 가기 위해 예전에 뱀을 몰고 가셨던 산을 넘으시는데 갑자기 발목에서 뭔가 굉장히 따가운 느낌을 받으셨다고 함. 그랬음. 할머니는 뱀에, 그것도 독사에 물리신 거임. 그 자리에 쓰러져 앉으셔가지고 이대로 나는 죽을 운인가 보다 싶으셨다고 함. 스르륵 정신을 잃으신 지 얼마가 지났나 눈을 떠보니 안방에 누워 계셨다고.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께서 돌아오시지 않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셨다가 쓰러져 계시는 할머니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오셨다는 거임. 할머니는 며칠을 고열로 앓으셨는데 독사한테 물려 곧 죽는다고 온 동네에 난리가 났지만 돌아가시지 않으셨음. 오히려 발목에 상처가 아물자 부풀었던 가슴도 사그라들고 통증도 없어지셨다고 함. 그렇게 이상하게 회복을 하시고 원래 가시려던 한의원에 가셔서 이상한 증세를 말씀을 하시니 그 한의사께서 독을 독으로 치료한 것이오 하셨다고 함. 그렇게 박보살의 외할머님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5년 전쯤에 돌아가셨음. 이걸 박보살네 가족은 뱀이 할머니께 은혜 갚은 거라고 말씀들을 하신다고 함. 그래서 박보살은 외할머니는 뱀 좋아할 거라고 말한 거임. 이야, 재밌네요. 이런 경우가 있긴 있겠죠. 보통 이런 좀 심한 병을 낫기 위해서 독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자연적으로 채취한 독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또 독의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그걸로 약을 만들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죠. 예.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일이 진짜. 물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병 걸렸다고 뱀한테 물려라 이런 건 무조건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독 제독. 봉침이 그렇죠. 그쵸.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인연이라는 제목이 있네요. 내가 지금은 아무거나 꿀떡꿀떡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지만 어렸을 땐 놀라기도 잘 놀라고 체하기도 잘 체했다고 함.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새벽에 수시로 손가락 따주시는 할머니 집에 나를 업고 뛰어가신 적이 많으심. 내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땄을 때는 돌쟁이였을 때. 집에 놀러오신 친척 아저씨가 중절모를 쓰고 안경 낀 걸 보고 으앙 놀라서 울더니 그날 새벽에 열이 오르고 보채서 손가락을 따러 처음 갔다고. 그때부터 그 할머니 집에 정말 자주 갔음. 내가 좀 커서 이제 뭘 좀 알 때 내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손가락 따는 할머니한테 데려간다 하면 엄청 순종적인 아이가 되었다고. 크크크.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박보살이 어버이날 혼자 계신 외할머니께 카네이션 가져다 드리러 간다고 하기에 같이 따라간 적이 있는데 어라? 익숙한 그 집 앞. 그랬음. 내 손가락을 가차없이 따서 피를 쭉쭉 내주시던 할머니. 나한테는 홍콩 할매 귀신보다도 무서웠던 그 할머니가 박보살의 외할머니셨음. 그날 박보살한테 들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어려운 사람, 거린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꼭 밥을 한 끼 차려주셨다고.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 거린이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얻어 드시고는 아지매 내가 용돈벌이하게 뭐 하나 가르쳐 줄란께 라고 하셨다고 함. 그분께 배우신 손가락 따는 법으로 용돈 버셔서 박보살 등록금도 내주시고 컴퓨터도 사주시고. 손가락 따는 게 이게 근데 시술 정도야? 할머니나 엄마는 무조건 할 줄 아는 거 아닌가? 그냥 손가락 따는 거는? 나도 할 줄 알 것 같은데 그냥 따면 되잖아.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뭔가 전문적인 따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로 좀 용돈벌이를 하신 거겠지? 신기하네. 할머니는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 좋은 곳 가셨을 거임. 손가락 따주시던 할머니가 박보살의 외할머니라는 것을 알기 전 어느 날 밤 몸보다 마음이 아파 혼자 할머님네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향했는데 뭔가 정신이 번쩍 들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할머니가 생각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따뜻한 손길로 제 등을 쓸어주시며 이리 착한 게 무엇이 마음에 병이 났노? 아이고 아까워라. 마음 쓰는 거 속상한 것이 아까워. 안타까워. 라고 하셨던 할머님 생각이 나서 뭉클해지네요. 요 할머니가 좀 그리웠나? 자기가 아픈 걸 해결해주는 할머니니까 마음의 상처도 좀 아물게 해줄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나 보네요. 멈춰 사투리 라고 하셨는데 사투리로 써있는데 사투리로 읽을 수밖에 없어. 제가 그냥 서울말로 이리 착한 게 멋이 마음에 병이 났노 라고 하면 맛이 안 살잖아요. 경상도 분들께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가항력이라는 거 서울말로 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부산 사람은 옵니다. 계속 우세요. 예. 자, 다음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제사상에 대한 그런 또 댓글이 있었나 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 읽으시고 며느리가 제사상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추가해요. 글에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것 같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원래 박보살네 시집, 즉 윤오빠의 집은 남자들이 주도해서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큰어머님이 굳이 혼자 제사상을 차리시겠다고 다른 친척들은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큰어머님도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많이 반성하시고 친척들 모두 남녀 가릴 것 없이 박보살네 시집에 모여서 제사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만 제사상 차려야 되는 건 어느 쌍놈 나라 법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조상 제사는 자기들이 지내야지요. 저희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남편이랑 저는 시어머니께서 음식 차려두시면 시집에 가서 절만 하고 옵니다. 음식 하려면 남편과 제 시누들이 하는 게 맞죠. 시아버지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자식들이 하는 게 맞는 일이니까요. 전 도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주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시집에서도 저희 일이 바쁘고 힘든 걸 먼저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제사 도우러 못 가도 그 어느 누구도 저희에게 서운해하거나 지적하는 분이 없어요. 훗날 시어머니께서 제사를 버거워하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제사를 못 지내게 된다면 절에 맡기거나 제사 때 음식을 분담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주문해서 하기로 남편과는 이야기가 된 상태예요. 내 조상 제사는 내가 우리 집 식구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제사 지내줄 여자 구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집 자식이 떨떠름하고 힘겨운 마음으로 차린 제사상 결코 내 조상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큰 스승인 저희 아버지 말씀 남기고 갑니다. 죽어서 밥 차릴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더 떠드리는 게 효도야.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사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몇 년 안에 결혼을 한다 쳐 제사를 지낼란가? 저는 제사에 대해 큰 거부감은 없거든요. 같이 하자주의? 같이 하자주의? 그런 느낌. 아무튼 제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자, 또 바로 다음 편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나는 대학교 때 아싸였음. 아웃사이더. 크크. 과 활동을 안 했다 뿐이지 그래도 같은 아싸 친구들끼리 잘 어울려 놀았음. 그리고 출석률이 좀 저조했음. 푸핫. 대학교 때 현 남편과 한참 썸 탈 때는 데이트하러 학교를 갔음. 수업은 안 들어가고 데이트만 함. 선배의 현 남편이 후배의 나를 봤을 때 자는 수업 때도 잘 안 들어오고 저래가 졸업이나 하겠나 가스나 앞으로 우예 살락하노 맨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함. 크크크. 앞으로 우예 살긴 뭘 우예 살어. 무사히 졸업하고 당신이랑 가게 함. 꼬부랑 할매 될 때까지 남편 깨물고 괴롭히면서 재미지게 살 거임. 남편이 문자 오면 학교 온나? 또 학교 안 왔나? 출석 안 불렀으니까 다음 시간엔 꼭 들어온나? 도서관 가자. 시험 공부해라. 수업 끝나면 밥 먹자. 도서관 갔다가 밥 먹자. 수업 시간에 소설책 읽지 말고 전공 서적 좀 들다 봐라. 레포트 제때 냈나? 노트 정리해서 복사해 놨으니까 들고 가라. 가스나야 정신 좀 차리라. 등등등. 암튼 뭐 이건 뭐 썸남이 아니라 학교 생활 잔소리꾼이었음. 그때 내 핸드폰에 현 남편 이름 시어매였음. 그때 남친이 그렇게 들들 볶아도 나는 꿋꿋하게 공부를 안 함. 참 내 뇌도 해맑다 싶음. 학교를 가면 수업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임. 그래서 혼자 조조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소설책을 읽음. 오늘은 그때 학교 안 카페에서 만난 잉여 친구와의 이야기임. 이 친구는 나랑 똑같은 아이였음. 등록금 기부천사. 학교 본관 카페를 자주 갔는데 거의 갈 때마다 보는 얼굴. 읽고 있는 책을 보아하니 나랑 취향도 비슷하고 암튼 서로 자주 보다 보니 눈인사 비슷하게 하는 사이가 됨. 젠창 여자랑 썸 타는 느낌 별로였음. 암튼 그러다 어느 날 우린 똑같은 책을 들고 카페 옆 테이블에서 또 만남. 트리플 A형인 나지만 먼저 말을 걸었음. 도대체 저 잉여인간은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걸까? 올 때마다 있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더니 유쾌하게 대답을 하는 잉여인간. 대화도 잘 통하고 미친 식욕도 비슷하고. 그렇게 우린 급 절친이 되었음. 나는 실제로 그 잉여인간을 잉여라 불렀음. 잉여는 87년 토끼띠인데 생일이 빨라서 나랑 학년이 같았음. 그렇게 우린 친한 친구 아시죠? 우린 친친 사이가 됨. 맨날 혼자 보던 조조영화도 둘이 보고 소설책도 같이 카페에 앉아서 읽고 나처럼 해맑은 뇌를 가진 친구를 만나 진심으로 기뻤음. 근데 잉여는 그냥 딱 봐도 애가 좀 고급져 보였음. 대학생이 샤넬 가방만 몇 개씩에 시계도 까르띠에 같은 것만 차고 다님. 심지어 차도 외제차였음. 난 지금도 브랜드나 명품 잘 모르지만 대학생이었을 땐 더 몰랐는데
암튼 뭘 모르는 내 눈에도 고급진 잉여였음. 좀 더 친해진 후에 알고 보니 잉여는 집에 기사 아저씨와 상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실 정도로 부잣집 딸이었음. 아버지가 대구 경북 부동산 업계에서 알아주는 분이셨다는. 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좀 거리감이 들 뻔했었음. 왜냐하면 잉여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우리 목욕탕에 들러서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었음. 아버지가 오야 잉여 왔나? 여탕 들어가 씻으라 막 이랬음. 실제로 울 아버지도 잉여라고 부르심. 전에 글에서도 언급했듯 울 아버지는 맨날 내 친구들이 가게에 놀러오면 씻으라고 그럼. 식당 하는 친구네 가면 밥 묻고 가라 하시듯 목욕탕집 막내딸 친구들은 씻고 가거라 소리를 자주 들었음. 하루는 내 친구들이 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들어봐예 물었었음. 그게 아니야 이 더러운 년들아. 울 대장님의 애정 표현임. 암튼 잉여는 부잣집 외동딸답지 않게 때도 벅벅 잘 밀고 반신욕도 잘함. 사우나에서 소금 처발처발하고 냉탕에 서서 폭포수 틀어놓고 등 마사지도 잘하고 털털한 성격에다 먹는 것도 복스럽게 먹어서 우리 부모님도 잉여를 참 예뻐하셨음. 내 주변에서 잉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단 한 사람, 내 지인 중 가장 사나운 여자, 박보살. 둘이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림. 그 이유는 바로 잉여가 불교와 미신을 부정하기 때문임. 잉여네 집이나 잉여의 종교가 기독교면 모르겠는데 잉여네 부모님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불교 신자셨음. 그때가 내 생일날이었는데 친구들이 여럿이 모였었음. 당연히 잉여랑 박보살도 참석함. 내가 그 시기에 현 남편이랑 썸 타다가 멀어졌을 때라 속이 많이 상했었나 봄. 소주 3잔 마시고 이성의 끈을 놓음. 그리고 내 인생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흑역사를 만듦. 현 남편, 그러니까 그때는 헤어진 남친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개진상을 떨다가 전화기 붙들고 토함. 오빠야, 우린 진짜 아닌갑다. 안 되는갑다. 우엑, 브렉. 비위 약한 현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통화와 그 적나라한 효과음과 그날의 공기를 기억하고 계심. 토할 때 현 남편 온몸에 닭살이 돋았었다고 함. 암튼 30분 넘게 그 당시 헤어진 남친과 통화를 하면서 술주정, 오열, 구토를 반복하다 호프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임. 내 친구들은 서로 다 친하고 잘 지냈기에 별 걱정 없이 통화하다 들어왔는데 딱 봐도 박보살이 누구 하나 잡은 분위기. 그게 잉여라는 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분위기였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박보살이 잉여한테 집에 손재수가 보인다고 조언을 해줬나 봄. 근데 잉여가 좀 기분 나쁘게 받아쳤다고 함. 입에 발린 소리 못하고 지나치게 솔직한 잉여가 이 좋은 날에 글쓴이가 탄생한 날에 그딴 미친 소린 왜 해야 되냐며 박보살에게 쏘아붙였고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 주려던 더 지나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박보살은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함. 싸가지 없는 니년 때문에 니네 집 망할 거라는 둥. 끄댕이만 안 뜯었다 뿐이지 분위기 겁나 살벌했음. 오해하실까봐 첨언을 하자면 둘 다 성격이 워낙에 똑부러지고 확실함. 그리고 솔직함. 인간성이 나빴다면 내가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을 것임. 내 생각엔 둘이 성격이 좀 비슷해서 많이 투닥거렸던 듯. 결국 둘 다 똑같은 얀들이란 소리.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호프집에서의 파티를 끝내고 우리 아빠네 모텔로 자리를 옮김. 그때 우리 집이 목욕탕이랑 모텔 장사를 했었잖음. 내 친구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 모텔에서 자고 가곤 했음. 잉여는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마 어학연수 일 때문이었을 거임.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잉여는 집으로 갔고 잉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 방에 둘러앉아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박보살이 잉여 얘기를 넌지시 물어보는 거임. 요즘 무슨 문제 없냐고. 그래서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해줬음. 잉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데 알아서 잘 하시지 않겠냐며 너무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킴. 그래도 박보살은 왜 자꾸 손재수가 보이지? 이번 일 잘 해결 못 해내면 근심과 고난이 그득한 팔자야 하며 계속 걱정을 했음. 박보살이 참 대인배인 게 잉여가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데도 내 친한 대학 친구라니까 살펴봐 주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마음을 말로 표현 안 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말임. 그렇게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몇 달이 지났음. 어학연수를 준비하던 잉여는 내 생일을 기준으로 한 달쯤 뒤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던 상황. 그날이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였을 거임.
그때를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당시 헤어졌던 남친이 몇 달 만에 술에 잔뜩 취해 전화가 온 날이었음. 우리 좀 보자고, 보고 싶다고. 지금 자기한테 와줄 수 없겠냐는 현 남편의 취중 진담에 나도 모르게 걔가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아서 가고 있었음. 같이 놀던 박보살 포함 친구들을 버리고 현 남편을 택함. 박보살 제외한 친구들이 당시 헤어진 남친 데려오라고 오늘 역사를 써보라며 부추김. 박보살은 가지 말라고 함.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런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가지 말라고 함. 근데 난 도저히 그 남친이 너무 보고 싶어져서 못 참겠는 거임. 박보살한테 내가 그랬음. 오늘 오빠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현 남편, 당시 헤어진 남친한테 가는 길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옴. 전화를 받아보니 웬걸 잉여 목소리가 아니겠음?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락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며 지금 자기 집으로 좀 데리러 와달라는 거임. 미국에 반년은 더 있어야 할 애가 갑자기 한국인 것도 놀랐고 무엇보다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전화를 끊고 깊은 고민에 빠짐. 잉여냐 남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필 또 그 헤어진 남친은 구미에 친구들 보러 가서 구미에 있었고 잉여는 대구에 있는 상황. 나는 구미와 대구의 중간에 있었음. 결국 난 잉여를 택함. 야, 좋다. 친구 먼저 챙겨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성관계는 모르겠다. 근데 박보살이 어차피 그때 내가 당신한테 갔으면 우린 안 이루어졌대. 크크. 100년의 역사가 하룻밤의 실수로 끝날 뻔했다나? 암튼 당시 남친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기도 했고 잉여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암튼 그렇게 뭐 남친한테 미안하다고 집에 조심히 가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고 잉여네 집으로 차를 돌렸음. 집 근처 편의점에 와서 전화를 하라는 말에 아까 걸려왔던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잉여가 나옴. 그래놓고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돈 좀 빌려주라, 한 500만 원만 이었다는. 난 처음에 500원 빌려달라는 줄. 너 지금 500원 빌려달라고 남친한테 달려가는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너한테 오라고 했던 거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듣고 보니 500만 원. 대학생이었던 내가 그런 돈이 수중에 어디에 있겠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미국에 있어야 할 애가 뜬금없이 한국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고 함. 사실 내가 그때 유럽 여행 가려고 주택 청약 저축을 조금씩 부었던 게 한 400만 원 가량 돼 있었음. 속으로 인연이 도박빚 진 게 아니라면 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음. 한참을 말이 없던 잉여의 입에서 집이 망했다라는 소리를 들음. 그리고 얼마 동안을 흐느껴 울던 잉여의 어깨를 토닥여줬음. 그러다 순간 스치는 생각. 내 생일날 박보살이 했던 말. 왜 자꾸 손재수가 보이지? 이번 일 잘 해결 못 해내면 근심과 고난이 그득한 팔자다. 죽어도 박보살한테 도움을 안 청한다는 잉여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끌고 박보살과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음. 도착을 해서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는데 박보살이 하는 말. 원하는 대로 되니까 좋냐? 이 멍청한 년아? 이게 뭔 시츄에이션? 이게 뭐 빵당한 시츄에이션? 드디어 둘이 끄댕이 한 판 붙는 건가 싶어 걱정 가득한 눈으로 둘을 바라봤는데 잉여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막 울기 시작함. 사건의 전말은 이랬음. 잉여는 겉으로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아이였음. 부잣집 외동딸의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 근데 알고 보니 잉여의 친어머니는 잉여를 낳고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외도를 하셨음. 그때 잉여네 아버지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시기였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산후 우울증이셨을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 친한 선배분과 외도를 하셔서 100일도 안 된 잉여를 두고 집을 떠나심. 오 마이 갓! 오 마이 카미사마! 그때 잉여 아버지께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나쁜 마음도 드셨었는데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대는 잉여를 보고 독하게 살아서 꼭 성공하리라 마음을 잡수셨다고 함. 그렇게 조금씩 건설 일부터 시작해서 재산을 일구셨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셨다고 함. 그리고 잉여에게는 새엄마 들이 생김. 들? 박보살 말에 의하면 잉여 아버님은 원래 잉여 친어머니와 백년해로할 운명이었는데 두 분의 합은 좋았지만 잉여가 여러 부모를 섬기는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고 함. 잉여가 친부모님의 금슬을 상충하게 할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 바람에 잉여 친어머니도 마음이 뜨실 수밖에 없었고 사주의 역마와 도화의 기운이 강하신 잉여 아버지께서 그 기운들을 잠재우지 못하시는 거라고. 백년해로의 인연이 끊어졌으니 자꾸만 새로운 인연과 거듭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였음.
그러다 잉여가 고3이 되던 무렵 마지막으로 오신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여생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 내가 잉여의 어머님으로 알고 있던 분, 너무 좋으신 분이셨음. 근데 잉여 이것이 아버지와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새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봄. 그 무렵 몰래 친어머니를 만나며 많이 방황했었다고. 난 친구도 아님. 잉여 마음이 그렇게 힘든 것도 몰랐으니까. 암튼 그렇게 친어머니를 만나며 잉여가 힘들어하기도 했고 친어머니도 갖은 고생과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셨는데 잉여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모양임.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잉여가 방황하는 게 안타까웠던 마음이 제일 크셨음. 뒤에 이야기들을 읽으시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잉여 친어머니와 잉여는 얕은 술수를 쓰게 됨. 잉여 친어머니의 사촌동생분이 철학관을 하심. 신내림 받은 분은 아니고 명리학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때 당시 잉여 새어머니가 돈 때문에 잉여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걸 거라 생각을 했던 잉여와 잉여의 친어머니는 재산을 다 떨어먹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다시 세 가족이 함께 살길 바랐다고 함.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친어머니가 돈 때문에 외도한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마 잉여 친어머니께서 돌아오실 명분과 염치가 없으셨던 것 같음. 잘 돼 있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보다 힘든 상황일 때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셨던 듯.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잉여가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밥솥을 내다 버렸다는 거. 새 밥솥을 사면 또 내다 버리고 했다는 거. 웬 밥솥 타령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도 그때 박보살이 말해줘서 알게 된 건데 이사를 가면 대주가 밥솥을 제일 먼저 들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거라 함. 이사간 집터에 사는 지신한테 떼거리 걱정 없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행위라고. 저 조만간 이사할 텐데 요거 명심해야겠네요. 밥솥 있나? 없으면 어떡해? 전자레인지라도 들고 가야 되나? 그걸로 햇반 데우니까? 밥솥 없으면 안 돼? 집에?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밥솥을 내다 버리는 건 그냥 우리 집 폭삭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랑 같다는. 만약 우리 집에 쓰던 밥솥을 남에게 주는 경우는 우리 집 복 전부 가져가시오 라는 뜻이라고 했음. 그래서 우리 엄마도 오래된 전기밥솥 안 버리고 모아두시는 거구나 싶었음. 신기합니다. 재밌네. 잉여가 막 울면서 사촌 이모가 밥솥을 3번만 내다 버리고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며 그럼 엄마랑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임. 야, 진짜 너무하다. 잉여는 계획대로 미국 어학연수길에 올랐고 몇 달 뒤 아버지께서 거짓말처럼 부동산 사기 혐의로 소송에 걸리고 재산 압류까지 당하시는 바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음. 근데 들어와서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 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잉여 친어머니와는 연락두절의 상태. 혼돈 속에서 더 의아하고 이상한 건 새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떠나시질 않으시더라는 것. 그랬음. 두 분은 정말로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을 하셨고 정을 나누셨던 거임. 귀국해서 한동안 새어머니를 지켜보며 잉여는 후회와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결국 집에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던 날 잉여가 나에게 연락을 했던 거라고. 빌려달라는 돈의 용도는 아버지, 새어머니 그리고 잉여가 함께 다리 뻗고 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함. 자, 그럼 박보살이 출동을 해야 할 차례였음. 근데 이년 이거 가만히 앉아서 나더러 하는 말. 유럽 여행 가려고 모은 돈 얼마나 되냐? 한 4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한테 2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며 선뜻 돈을 내놓는 거 아니겠음? 일단은 우리가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합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음. 잉여 아버지도 인심을 잃고 사시지는 않으셔서 지인분들께 조금씩 융통을 하셔서 15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오심. 사람은 참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된다고. 잉여네 집에 돈 있을 때 뻔질나게 들락거리던 친척들이랑 지인들이 남보다 못하게 행동 많이 했다고 함. 암튼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인데도 2,500만 원으로 방 2개짜리 집 구하기 겁나 힘들었음. 겨우겨우 반전세로 20년이 훌쩍 넘은 방 2칸 아파트를 구함.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박보살년이 꼭 지금 사는 집에서 동쪽 방향이어야 한대서 그쪽으로 구하느라 시겁함. 힘들었음. 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나 뭐라나.
잉여는 아버지랑 새어머니께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씀을 드렸고 새어머니랑 정말 좋은 모녀 사이가 되었음. 그리고 아버지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하시며 또 많이 벌어올게 라고 하셨다 함. 잉여네 아버지 너무 쿨내 풀풀 풍기심. 전재산 몇십억 잃고도 당당하셨던 분이심. 암튼 그렇게 잉여는 팔자에도 없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새어머니와 아파트 1층에서 놀이방을 하고 있음. 난 나중에 애 낳으면 잉여네 놀이방에 무조건 맡길게요. 어머님이 진짜 너무 잘하심. 현대판 심사임당임. 잉여 친어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연락 두절인 상태신데 잉여는 이제는 궁금하지 않다고 함.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조차 지금 엄마께 너무 죄송한 일이라며 시집 가기 전까지 부모님 곁에서 효도 많이 할 거라고 말함. 그리고 박보살이랑 잉여는 아직도 겁나 싸우며 지내지만 예전보다 많이 친해짐. 잉여가 미신이나 불교를 불신했던 건 5살 때 처음으로 들어온 새엄마가 잉여를 선무당집에 데려가 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고 무당한테 잉여를 팔았다고 했음. 팔아주는 게 뭐냐면 무당을 엄마 삼아 주는 거래요. 저는 잘 모름. 이게 뭐야? 무당한테 애를 파는 게 있어? 무당한테 애 팔기. 무당에게 아이 팔기. 디지털 화수문화대전에 아이 팔기라는 이게 있어요. 아이를 단골이나 무당에게 거짓으로 파는 행위. 왜 파는겨? 왜 파는겨? 태어난 아이의 사주에 명이 짧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액마기를 하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무당이나 단골에게 혹은 절이나 바위에 아이를 이제 거짓으로 파는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 팔기의 의례 절차는 단골이나 무당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아무튼 아이를 판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있다는 거는 맞네요. 신기하다. 그 무당한테 그때 새엄마라는 여자가 스님이라 부르며 따랐다고. 잉여는 어렸을 적 그 무서웠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병적으로 미신이나 불교를 배척했던 거였음. 암튼 잉여의 가족들은 돈 주고도 못하는 인생 공부했다 하며 어려울 때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과 정말 좋은 우정을 나누게 됨. 잉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아빠 엄마 근데 그 공부하시느라 날려버린 대가가 너무 크지 않아요? 했더니 우리 가족 지금 긍정 파워로 똘똘 뭉쳐있는데 그 입 다물라며 농담도 하고 그 입 다물라. 내가 정말 힘들고 정처 없이 헤매는 느낌일 때는 항상 잉여의 부모님이 등대처럼 환하게 계셔주심. 나 유럽 여행 갈 돈이었는데 큰돈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제일 먼저 내 돈부터 돌려주신 잉여의 부모님. 이자는 내가 유럽을 못 갔으니 신혼여행 유럽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째유 곧 저 갑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내세요.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롤러코스터 그 노래 제목이죠.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추가로 오래된 밥솥을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추가합니다. 고장난 밥솥은 그냥 버리셔도 상관이 없지만 사용이 가능한 밥솥은 당근마켓에서 5,000원이라도 돈을 받고 파시거나 작동하지만 공짜로 주기도 미안한 상태라면 밥솥 내솥과 외솥을 분리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누가 주워가서 쓸 수 없도록 겉과 속을 따로 버리세요. 라고 합니다. 그죠. 사실 밥솥을 안 버릴 수는 없어. 왜냐? 집안에 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안 버려요. 고장났으니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는 밥솥의 내솥과 외솥을 분리해서 버려라 라는 겁니다. 꿀팁이네요. 그냥 망치로 두들겨 팬 다음에 버려야겠다. 그러면 또 복 나가나? 그러면 또 복 나가나요? 걱정되네. 자, 이 이야기도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박보살 같은 사람의 말을 왜 안 믿어? 뭐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그리고 이 어머니가 진짜 나쁘다. 외도할 정도잖아. 애가 있는데 외도할 정도의 어느 정도 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냥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외도를 할 정도니까 저런 저주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건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남 잘 됐는데 왜 그걸 끌어내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불행하다고 자기 친딸 데려다가 뿌락지로 쓰고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바람핀 부모는 믿는 거 아님.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이혼한 거면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바람을 핀 거는 좀 믿을 수가 없지. 가장 큰 뭐라 해야 될까? 가장 큰 신뢰 관계를 저버린 건데 그거를 다시 믿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믿어서 뭐 좋은 꼴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막상 닥치면 박보살 같은 사람 얘기 믿기 어려움. 현실은 멀쩡하니까 인간은 당해봐야 알게 됨.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한들 뭐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이런 이야기들 괴담이라든가 뭐 무속이라든가 사실 증명된 게 없으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무시할 수밖에 없어 진짜. 어떻게 알아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래도 뭐 지금 이 잉여의 가족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참 다행이네요. 바람을 아예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을 핀 사람은 없어요. 한 번만 피고 안 핀 사람도 있지 않을까? 바람 피고 금방 죽었다든가. 근데 한 번 피고 이거 피니까 개 같은데? 하고 안 필 수도 있긴 해. 그걸 못 믿을 뿐이지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외도하니까 너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친구들 돈은 갚았나요? 그랬겠죠. 예. 그래야지. 이걸 읽으면서 든 생각이 만약에 제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 집이 폭삭 망했다 쳐. 우리 집 망했어 어떡하냐. 지금 우리 집에 지금 가족들이 잘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지금. 잘 데야 진짜 500만 원만 빌려줘라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빌려주십니까? 가장 친하면 빌려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빌려주는 거 아니긴 해. 저는 안 빌려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여유 있으면 빌려주겠지. 모르겠다. 상황 보고 해야겠죠. 진짜 절박하면 그냥 줘야지 별 수 있음? 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긴 해. 아무튼 돈 빌리지도 갚지도 맙시다. 가 아니라 돈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맙시다. 위험합니다. 오늘 괴담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컨디션을 좀 다 쓴 것 같아. 많이도 읽었습니다. 예. 많이도 읽었고 상당히 많이 남았네.